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설치키로 했던 혁신기구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교수, 더모아 전략그룹 윤희곤 정치분석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네.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바로 6주기인데요. 좀 맞습니다. 전에 김경수 전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예. 오늘 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가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NLL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서운하다. 이런 인사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전직 대통령의 의전 행사인데 그 자리에서 애도의 뜻을 포하러 온 여당 공식 대표한테 네. 그렇게 불쑥 이야기했다는 것은 일단 의전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행위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여튼 그것이 뭐 지금 판단해가지고 여러 뭐 논점이 있습니다만은 NLL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부적절했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거 때 좀 그렇게 특정 시점에 강하게 이야기해서 유족의 아픔을 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다시 추도식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유족으로서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제가 유감스러우시다. 유감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소통과 통합, 뭐 화합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찾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권이 좀 그런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6년 전에 이제 노 대통령 서거는 비극적인 것이고 이제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그럼 그 이제 상처를 덮고 가기 위해선 그에 따른 이제 조치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오늘 노건호 씨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지난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보면 NLL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 대화로 그건 이제 외교적으로도 방금 박 교수님이 이제 NLL 논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외교적으로 볼 때 남북 정상 대화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 보면은 상당히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유족 입장에서 그걸 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또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박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가 터져 나오니까 참여정부 대 사면이 문제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이 상처를 덮기 위해서는 여권과 지금 말하자면 힘 있는 쪽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서야 되는데 말하자면 유족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을 하다가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이 쌓인 게 있었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온정주의로 이렇게 유족의 아픔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걸 경영하다 보면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처신을 할 때 네. 그거는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많은 국민의 이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개인적인 아픔은 아프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볼 때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른바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또 새누리당과의 좀 어떤 갈등이 좀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일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친노 진영이 뭐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가.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는 인식의 벽이 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전국 운영을 하면서 갖고 있는 역사관, 국가관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도 친노 세력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국가관은 그 인식의 벽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북한 문제라든지 또 네. 이념 문제에 있어서 큰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악화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은 추도식에서 빚어진 어떤 일회성인 걸로 봐야 된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여야의 이제 기본적인 갈등은 가겠지만은 오늘 노건호 씨 발언이 어떤 뭐 조직적인 거라든지 조율된 걸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공식 추도사를 한 사람은 강금시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야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친노, 비노 양측에서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아마 강근실 전 장관을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또 문재인 대표가 이 행사 가기 전에 이제 발언을 한 것도 보면은 이제 뭐 화합을 해야 될 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분열의 의미로 사용하지 말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노건호 씨의 발언이 이제 뭐 야권 전체 혹은 친노 진영의 전반적인 의중이라든지 향후에 나아갈 바를 상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 좀 예. 무리다 그렇게 네. 보셔야 되는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주기를 맞았는데 사실 뭐 전 친노 세력들이 친노 진영이 좀 결집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일이 당내 갈등 상황에 어떤 더 화합하는 봉합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분화가 더 촉진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오늘 행사 자체가 뭐 화합의 힘으로 작용한다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네. 해서 또 이제 갈라지는 쪽으로 작용할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행사 자체의 의미가 있고 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월요일은 5.18 그리고 오늘은 5월 23일 노 대통령 6주기지 않습니까? 네. 두 날짜가 정말로 의미 있는 날이고 또 하나는 광주, 하나는 경남 김해에서 벌어지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 대화합의 장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행사 전에 어떤 그 화합의 모습이 돼서 그렇죠. 그럼 정적으로- 오늘은 네. 이게 다 같이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은 참 바라던 바인데 그렇게는 못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가 또 뭐 갈등을 벌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언론을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봉하마을에 추두식 가겠다고 그러니까 욕을 했다? 예, SNS 댓글상에서 또 친노 지지하는 그 트위터들이 욕을 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야당의 이러한 조직 개편 문제, 공천 지분 싸움, 또 문재인 리더십을 둘러싼 앞으로의 개혁의 문제, 혁신이 꾸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상당히 갈등 상황에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번 추도식도 그런 분위기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합의 장이 아니고 약간은 긴장감 속에서 당의 내분을 반영하면서 지금 모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추도를 하는 게 아니고 친노 세력 위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표시는 않지만은 네, 긴장감이 흐른다. 분열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긴장이 흐르는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야당한테 선물을 줬다. 총리 후보자 청문 과정이 야당의 어떤 뭐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네. 이거를 좀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 물론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나라가 건국한 지가 1948년이니까 2048년 되면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참 가파른 산을 많이 넘어왔어요. 그동안에 뭐 6.25도 겪고 또 산업화 시대를 겪고 그 이후로 뭐 5.18 광주 민주화 또 4.19 네. 혁명 그 이전에 겪고 또 IMF나 뭐다 이렇게 왔는데 네. 지금 조금 큰 시각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지금 총리감을 놓고 우리가 여러 말들이 많은데 뭐 네. 경제형, 통합형 총리냐,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냐, 뭐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총리의 조건은 뭐냐면 네. 이제는 통일이라는 큰 그런 산을 넘으려면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선진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면은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공헌한 100년의 그 건국의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정하고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런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네.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가야 돼. 그래서 통진당 세력도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산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자방이라고 포스코 비리, 네. 자원 비리, 그다음에 방산 비리 등을 기득권 부패 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정을 하면서 지금 성완종 게이트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또 청산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반국가 종북 세력들, 그다음에 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척결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누구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중 낫자 물론 뭐 검증 과정에서 여러 100여 명을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다. 다만 야당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 한때 자기들하고 연대했던 통진당이 해상이 되고 네. 거기에 또 주역을 한 이런 총리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사정정국을 또 강화하는 거 아니냐, 공안정국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큰 국가 프로젝트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네. 야당 입장에서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선물을 받은 걸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카드를 낙점한 이유가 방금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을 보고 낙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과연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방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종북 세력의 척결이라든지 뭐 이제 사회 부정 세력에 대해서 맥스를 가해야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외교 문제, 남북 간의 대화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대통령이 말한 아시아 이니셔티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일본과 미국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교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 창조 경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다음 먹거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증세와 복지에 대한 20년, 30년 이후에 플랜을 짜야 된다. 이걸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총리도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종북 문제라든지 뭐 사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된 분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제하고는 별로 사실은 관계가 없는 분이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지만 총리로서는 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네. 말한 그런 과제에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 이건 여권에서도 고개를 좀 갸웃거리고 있는 그런데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네.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치 개혁, 정치 쇄신이 안 되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차에 지금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거진 문제들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래야지 개혁 동력이 생겨서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온 국민이 함께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민생 경제도 살고 그런 틀이 마련된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것도 일맥상통한.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확장적 재정 금융 정책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이런 네. 걸 가지고 보더라도 정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만 하지 말고 그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토대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 황교안 카드는 나쁜 카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박 교수님은 저는 좀 청와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종북 세력이라든지 뭐 사회 부정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황교안 장관을 선택한 거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과연 지금 한국 사회가 종북 세력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제도 잘 안 되고 외교도 잘 안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예. 결국은 뭐 사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패 또 어떤 종북 문제, 어떤 이념적인 문제까지도 합치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총리라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카드가 던져졌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대통령은 부분- 그쪽을 네. 선택하신 한 거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남남 갈등이라는 그런 큰 우리의 그런 벽을 우리가 허물지 않고서는요. 네. 지금 남남 갈등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남남 갈등의 그 축이 뭔지 근본 원인, 물론 남북 분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지금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면은 네. 왜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저는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남남 갈등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이 노래가 뭐가 잘못됐냐 재창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쪽인데 그럼 과연 이 남남 갈등이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생겼냐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뭐 다른 주제가 많을 테니까. 예, 예. 아, 예, 예.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한국 사회의 끊임없는 갈등과 또 논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될 문제고요.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갈등, 그 역시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은데 혁신위원회 선장 김상곤 전 교육감을 하느냐 마느냐 놓고 지금 갈등을 갈피를 못 잡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어제 내지 오늘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봉화마을에서 어쨌든 친노 비노 할 거 없이 이제 1억으로 힘을 합쳤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황교안 총리 청문회 우리가 따질 건 따지겠다. 이런 따지자. 식으로 국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제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고민을 하겠다고 하겠다라고 그랬죠. 한 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늦춰지는 것이고 만약에 김 교육감이 내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연휴가 끝나고는 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데 또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연휴 지나고도 계속 스텝이 혼란 꼬인다는 상황이, 거죠. 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이제 발목이 잡힐 것이다. 잡혀가지고 가게 되는 그러면 것이죠. 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왜 이렇게 선뜻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과연 본인이 이걸 맡았을 때 할 수 네. 있을 것이냐. 본인의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은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이 당에 뭐 친노가 있다 비노가 뭐 없다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강한 당내 기반을 가진 대표도 이거 잘 못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다음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맡기겠는데 하고 하는데 이 노했고. 사람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김상곤 교육감도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젊은 층에서는 좀 더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조국 교수도 못 안 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본인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정권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어느 정권을 줄 거라는 거죠. 전권이 어느 정도까지냐? 예컨대 이 국회의원 공천 룰을 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된 걸 뭐 4대 6으로 한다, 네. 6대 4로 한다, 현역 의원 교체는 20%까지로 최소한 한다. 이런 건 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인적 쇄신. 어떤 사람들을 이게 뭐 용퇴를 시키느냐, 새 인물들을 뽑아내느냐인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총선이 거의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누구를 내보낸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어렵다는 것이다. 거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 뭐 1년도 안 남았죠. 네. 뭐 엄격하게 보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죠. 네. 뭐 내일 모레 문제인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이분을 추천한 사람이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로 알려져 있어요. 비노 세력의 이제 원내대표가 추천한 거고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이분이 이 제의를 받고 문재인 대표를 네. 두 번 만나서 여러 차례 아마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실 겁니까?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한테 전권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 대표가 모든 걸 주겠다고는 안 했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도 아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인데 만약에 이 기구에서 위원장 맡았다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이것저것 아니면은 본인의 프로젝트도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친노 세력이 구상하는 앞으로의 당 개혁 방안을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당 쇄신 방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당 쇄신 방안하고 같을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인적 청산 문제, 공천 문제를 둘러싼 지분 갈등 같은 걸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국은 이게 핵심인데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김상곤 씨가 국회의원도 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정당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네. 피부처럼 지낸 적이 없는데 무슨 교감을 나누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철수 씨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피묻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이 복잡한 정치판을 엮어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좀 강력하게 좀 뭐 칼을 대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잘못하면 꼭두박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이 앞서서 말씀드린 게 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죠. 김상곤 교육감도 네. 능력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룰은 짤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 인적 쇄신에 대한 거는 물리적으로 현재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어디에 있는 5선 의원을 용퇴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년 총선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 지역은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진 못하기 때문에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정권이냐 이게 좀 네.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김상곤 전 교육감도 영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랬어요. 돌고 돌아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재인 대표나 우리 저 당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동교동계 호남 세력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편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야권 주변에 있는 좀 거물급을 좀 모셔와서 그분한테 전권을 주고 가기 전에는 이게 화합도 안 되고요. 네. 자기들이 맨날 싸우다 끝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이제 방송입니다만은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수습할 수 있는 정도 인물은 내 생각에는 네. 손학규 의원 정도의 그런 과거 손학규 전 의원 정도의 그런 비중과 네. 그 야권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불러서 조정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의원이 오실까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영원히 정치를 복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이 혁신기구에 들어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양새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김상곤 체제로 출범하는 게 현재는 이제 차선이자 차악이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계가 있지만은 룰이라도 짜놓고 가는 수밖에는 없다. 하루빨리 그쪽으로라도 힘을 모아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될 때지 계속 여기서 멈춰 있을 때는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오늘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금 장관이면서 총리 후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을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했는데 이걸 놓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실제 업무를 준비하는 법무부하고 총리실이 좀 혼선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보시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던데.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아마 네. 차관한테 뭐 대외 행사를 맡긴 걸로 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일단 왜냐하면 이제 지금 법무부도 지금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동안에 쭉 박근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와서 코드를 맞춰서 할 일이 있는데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총리 지명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상징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겠냐는 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여당이나 야권의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총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지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네.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병역 문제, 뭐 기타 전관 예우 문제.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네. 뭐 또 아들한테 재산 증여한 문제 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강도 높은 좀 정밀 검증이 갈지 야권이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지금 푸커스지 법무부 장관 뭐 저 총리 임명되기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죠.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본다. 네, 이게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총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후보자는 법적 신분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을 비우게 되면은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네.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땐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네. 지금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 태양 권한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 권한 대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최경환 부총리가 네. 그 재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그게 청와대 맞을지, 쪽에서는 뭐 예,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할 수 어쨌든. 있겠지만 네. 이제 좀 미스매치가 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부로 출근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건 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집니다. 네. 이 후보자가 생기면은 보통 이제 국무조정실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원래 개인이 쓰고 있던 참모를 합류시켜서 합니다. 네. 이 총리실하고 법무부에서 이걸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검에 부장검사 두 명을 두 명을, 뽑아 올라가지고 네네, 한다는데 파견시킨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가 부장검사 둘이. 그렇죠. 부장검사가 그 업무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검사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있는 검사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주로 이제 법무부에 재직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부분은 뭐 왜냐하면 지금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네. 그 자기 부서에서 자기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출한 거니까 뭐 큰 저는 문제는 없으라고 보는데 뭐 검찰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직 검사들이 그분들을 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창원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 올리냐는 그게 이제 거죠. 뭐 법무부 장관 겸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고요. 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 보면 오늘 사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내정자의 자녀 이제 일남일녀를 뒀는데 혼례가 오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이 결혼. 뭐 오늘 이제 원래는 뭐 비밀리에 청첩장도 안 돌리고 뭐 축의금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문은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정승집 잔치인데 어떨까요? 좀 사람이 몰릴까요? 우리 한국 정치 문화가 네. 더구나 정실 문화고 우리 네. 또 유교 문화의 전통이 있어서 옛날부터 뭐 정승이 정승은 안 됐습니다만 네, 무슨 네. 행사를 하면은 정승이 죽으면은 뭐 안 가겠지만 정승 살아있는 반역까지. 권력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보이지 않게 많은 그분이 또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권력기관에서 네. 평생 커온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이거를 나쁘다고 볼 건 근데 없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고액 추극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사람이 몰리면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구설이 될 수 있을지는 그런 않을까요? 부분은 뭐 본인이 신경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결혼 장소하고 시간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네. 서초동 어디서 하더라고요. 네, 네. 사람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은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시겠죠.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거고요. 예. 네. 하여튼 또 하나지만 더 짚어볼 게 이제 그 전관예우 퇴직 후에 17개월간 16억 원을 모았는데 그 돈을 지난 청문회 때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증여 3억 원 한 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당시 장관 청문회 때 그 전관예우 그 16억 원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니까 네. 어떻게든 그거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국회 상임위 때 또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야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미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밝히겠다. 이 정도인데 재산 변동이 없더라고. 저도 알아보니까. 네. 재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기여했다는 건지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야당의 율사 의원들이 좀 짚어볼 문제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마 이제 독신한 크리스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뭐 종교단체 기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하고요. 근데 이제 아들 부분, 네. 아들한테 증여 3억 부분. 원, 뭐 처음에는 이자도 100만 원 받아서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이제 증여한 걸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이 솔직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법무부 장관 때 나오는 문제들이 파생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들 증여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논란은 되겠지만은 그때 나오지 않았던 큰 게 나온다면은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건 좀뭐 공방이 오가는 수준에 이미 그치지 알려진 않을까.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사히 통과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 청문회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다시 크게 되기는 쉽지가 쉽진 않을 않다. 것이다. 예.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좀 우세한 네. 것 같겠는데요. 어쨌든 돌발 변수가 어떤 게 있을지 여부가 좀 관심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교수, 더모아 전략연구그룹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